시간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 문화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크게 두 가지, 서민 문화 발달과 종교 유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의 제자들은요, 첫 번째, 조선 후기 시대 때 서민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발달하시는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천주교와 동학이 조선 후기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요, 조선 후기 변화 시리즈를요, 지금 연속 4번째 공부하죠. 그쵸?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대단원이 짜잔짠 하고 펼쳐지면서 사진 특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요, 역시나 문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이미 주제 2가지 명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쵸? 그럼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65페이지 피시고요. 볼펜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문화는 문화인데 무슨 문화래요? 서민 문화.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을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서민이라고 하면 큰 재산 없고요, 특권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평민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문화를 즐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조선 전기 시대만 하더라도요, 읽거나 쓰거나 뭔가 그림을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였었지만, 양반들이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요, 이러한 백성들도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요,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문화를 즐기게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서민들이 그렇다면 문화에 눈뜨게 되었을까요? 바꿔 표현하자면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원인, 배경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여기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서민들은요, 비록 자신은 서당에 못 갔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도 꼭 서당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들을 위한 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경제적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와, 저 그림 좋아. 우리 집에 걸어두면 복을 줄 거야 라면서 그림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경제의 발달입니다. 네, 두 번째, 조선 후기가 되면요, 서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의식 자체가 조금 성장하게 되고요, 그들의 지위도 향상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요, 서민하면 무조건 가난해요, 그쵸? 양반하면 아주 높고 아주 똑똑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 뭔가 그들 간의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쵸? 바로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조선 후기 서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써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써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필기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은 바로 뭐냐? 아니,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그러면 어떤 문화를 즐겼는지 그 세부적인 모습,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모두 5개의 주제를 통해서요, 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여러분, 판소리가 뭔지 아시죠? 그쵸? 노래,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춘향전, 춘향가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변사토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는디, 얼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조금 더 액션을 크게 했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것, 이 판소리 상당히 당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12마당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12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에 5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5학년 이상의 제자들은요,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말했었던 춘향가 이외에도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었던, 그쵸? 심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흥부에 대한 이야기, 놀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쵸? 이뿐만 아니라 적벽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 중국에서요, 조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쵸? 조조와 간우가 적벽에서 싸우는데요.
뭐 바람을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고 정말 그 큰 전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적벽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요. 용왕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토끼에게 그 간을 구해가려고 했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것을 담고 있는 수군가. 우리 묶어서 이 5개를 판소리 5마당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도 우리 국민적인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탈놀이도 유행을 했어요. 탈놀이.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탈춤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탈을 쓰고요. 이렇게 이제 흥겨운 무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탈놀이가 되는데, 여러분 탈놀이는요. 이 탈을 썼기 때문에요. 뭔가 우리가 이 탈을 쓰고 난 다음에 감춰뒀던 이야기, 시원하게 뭔가 내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양반들에 대한 이야기,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 승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양반들이요. 조선 후반이 되면요. 예전 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양반하면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족보를 사서도 양반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양반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그 이야기의 소재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저기 안동 하회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신군 탈놀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봤더니 양반과 선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반의 탈을 쓴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대부의 자손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시중이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이제 사대부라고 불러주죠. 선생님 그러면 문화시중이 뭐예요?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때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안은 정말 대단히 잘났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는 8대부의 자손이고 문상시대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자들요 8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상시대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4대부라고 나한테 자랑하고 있어? 나는 너보다 2배 높아 이러면서 곱하기 2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문상시대 여러분 보세요. 하보다 높은 게 당연히 상이겠죠? 중보다 높은 건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상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양반이 조금 민중 사이에서 그 웃음의 거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 이미 잡으셨죠. 자, 이번엔 또 선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신분만 높으면 뭐해? 나는 이미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에서요 선비들이 과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유학 공부를 하죠. 그때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사서삼경이에요. 말 그대로 4개와 3개의 책을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논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서 중에 하나가 바로 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웃을 준비하세요. 뭐 그까지 사서삼경을 가지고 그러니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어. 선생님 팔서육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읽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이야기에 뭐 팔서육경? 아니 도대체 팔서는 뭐고 육경은 또 뭐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인인 초랭이가 끼어들면서 말을 합니다. 저도 다 아는 육경을 모르신단 말이십니까? 팔만대장경, 장님의 안경, 머슴의 세경. 세경이라고 하면요 머슴에게 주던 월급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원래 말했었던 유학의 책이 아니라 경자 돌림으로 되는 6가지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자, 결국 뭡니까? 권위가 하나도 없는 족보로도 살 수 있는 양반을 비꼬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소리와 탈놀이, 민중들에게 뭔가 시원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특히나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요.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장터에서요. 판소리 막 공연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청이 얘기 나올 때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거죠. 탈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뿐만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또 다른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엔 소설을 쓰면요 한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한문 소설이 아니라 무슨 소설? 그렇죠.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요. 춘향전, 심청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한번 말했었는데요. 홍길동전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누가 썼다고요? 허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백성 사이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요 당시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주는 그런 전문 직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일반 서민들도요. 이제 시조를 짓기 시작한대요. 시조요? 선생님 예전에요. 읽어줬던 시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고저. 기억날까요? 바로 저기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 아버지랑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 하고 있는데 정몽주 참여할 거니라면서 은근히 물어보는 시조였습니다. 근데 그 시조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뭔가 리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리듬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시조는 규칙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조금 자유분방한 사설 시조가 유행하게 되죠. 그럼 이런 사설 시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남녀의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림에서도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선비들은요. 자신의 지조,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매란국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사군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매화다, 난이다, 국화다, 대나무다 이런 걸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림 보면요. 난을 쫙 치는 그런 양반 선비들의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선비들이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면 조선 후기는요. 서민들을 위한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서는 보셨는데요. 첫 번째, 민화라고 하는 그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풍속화가 등장을 해요. 자, 보자라면요. 민화 같은 경우는요. 이름 없는 서민들이 주로 많이 그렸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아니 그럼 선생님 조선의 전문 화가들은 민화를 안 그렸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조선에서 전문 화가들이 이제 화원이라고 하고요. 그 화원들이 있는 나라의 정부 조직 이걸 이제 도화서라고 하는데 도화서에 있는 화원들도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요. 이름 없는 서민들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집에 좋은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사진 한 장 보여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실까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나를 그렸어요. 풍속화라고 하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봤어요. 김홍도, 신윤복 이들이요. 누구를? 그렇죠.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세 개의 그림은요. 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요. 복을 기원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가장 왼쪽에 보이고 있는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까치야 우리 집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문 앞에 많이 걸어두었어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두 개의 그림은 여러분들 그중에 가운데 있는 건 글자를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렸죠? 문자도라고 불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글자는 효자입니다. 효, 충, 의, 유교에서 강조가 있는 글자를 그려서요. 집안에 장식을 해뒀고요. 가장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책입니다. 책. 집안에 이런 책 그림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아 공부 많이 해서 과거 좀 합격해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학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풍속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요. 장식보다는 정말 서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직접 엿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기 있는 그림들 중에서요. 김홍도의 그림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김홍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 속에서요. 뭔가 익살스러운 모습, 개구진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여기는 지금 양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인공 삼아서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김홍도의 그림은요. 씨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 짜는 것도 봤고요.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봤죠. 그렇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대단히 섬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조선 후기 여성들은 외출할 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를 드러내주는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신윤복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민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을 했는데요. 여러분 서민 문화는요. 하나를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조선 후기에 이런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조선 후기 서민들이 즐겨 썼던 문화의 5가지 분야,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판소리, 탈놀이, 한글소설, 사설시조, 그리고 그림에서는 민화와 풍속화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관련된 문제는요, 조금 이따가 문제풀이에서 확인할 거고요. 일단 우리 제자들은요, 이거 잘 묶으셔가지고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다양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면 또 한쪽에서는요, 종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종교 유행.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종교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까?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종교들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 많이 퍼졌는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요,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당에 가는 것. 선생님, 그러면 천주교는 서양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서양의 종교였는데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전례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들어왔어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양은요, 아시아에 한참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접근했던 지역이 이제 청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구도 많고요. 그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요, 팔 수 있는 인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오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에 다양한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오고요. 그것이 우리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고요? 조선과 청나라에 이제 교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신이 청나라에 갔다가 이런 새롭고 진귀한 물품들이 있구나. 그래서 가져와요. 어떤 것들을 가져왔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자명종이라 들어보셨어요? 시계입니다. 시계. 그 시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요. 천리경, 망원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세계지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계지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 만국전도. 고려 만국전도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던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선생님 이름이 너무 길어서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와는 달리 중국이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도 있고 아시아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있는 바로 그러한 지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뭐도 들어오게 되냐면 천주시류라고 하는 책도 들어왔어요. 이 천주시류라고 하는 책은요, 아까 봤었던 그 고려 만국전도 있죠. 자, 그것을 그렸었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천주교는 이런 거야라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사신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이제 말쯤 가면요, 이제 한글로 번역도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요, 이 천주시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요, 종교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서양인들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되게 독특하고 조금 신기한 학문이네?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믿자. 종교로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받는 분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세례를 받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훈이에요. 자, 지금부터 모두 네 분의 이름이 등장할 거거든요. 기억시켜 주세요. 이승훈 하면 우리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김대건이에요. 이승훈과 김대건. 이승훈과 김대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될 텐데요. 이때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서민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왜요, 선생님? 왜 양반들보다는 서민이나 부녀자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했었던 주장 중에 뭐가 있냐면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 같다, 평등하다. 남녀
차별하지 말고 평등한 사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양반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었던 이들이 아무래도 이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했겠죠.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평등 사상은 조선에선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조선이요,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법에는요, 신분제라는 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양반들이 아니 지금 저들이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요, 이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차별, 박해를 하진 않았었어요. 특히 이제 정조 시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요, 박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앞서서 봤었던 정약용 선생의 형님으로서 자산업으로 썼던 분 누구일까요? 정약전 선생. 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도라는 이유로 저기 흑산도 유배를 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 궁금한 것은 왜 정부가 천주교를 받게 했을까요? 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사의식 거부예요. 조선은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관가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윤지충이라는 자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때 많은 양반들, 유학을 공부한 양반들은 충격을 받게 됐겠죠. 그렇죠? 자, 결국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되셨을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천주교를 국가가 탄압을 하면요, 더 이상 천주교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상황을 잘 보세요. 서민과 부녀자들이 천주교를 믿게 된 거는요, 한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평등 사상을 비롯해서 뭔가 새로운 걸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가 등장하면서 너무나 무능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탄압을 하지만 천주교는 더 확산되게 되고요. 특히 서양에서요, 선교사들이 몰래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자, 한쪽에서는 천주교가 이제 유행을 한다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동학이 유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제가 앞서서요, 천주교 이야기를 하면서 천주교는 뭐 했다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주교는 만들어졌다? 천주교는 그렇죠, 전래되었다라고 했었죠. 우리 종교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반면에 여러분들 동학은요, 창시라고 합니다. 창시 뭘까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학이라는 종교, 뭔가 우리의 색깔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이다, 동양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동황에서 동도요, 동력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래요. 당시 이 동학을 창시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요, 이 조선 말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정세가 뭔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지만요, 한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고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선이 이제 1800년대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1900년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되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에 접근해서 물건 살래? 우리랑 교류할래? 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학이 등장한 시기가 1860년대가 되는데 이미 그 전에 1840년대가 되면요. 그래도 우리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청나라. 근데 그 청나라가 영국과 전쟁을 해가지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었던 청나라가 무너졌네? 그리고 그 청나라를 유럽의 나라들이 침략했네라면서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재우도 그런 서양의 접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반감.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동학.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생각이 달라.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해서 동력 동자를 써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재우는요, 동학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를 봤더니요, 가장 핵심 사상은 이미 우리 제자들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인내천입니다. 뭐라고요?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자, 이 사람은 곧 하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을요, 하늘 받들듯이 섬기듯이 모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인내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특히 백성들이 와 라고 동의를 했겠죠. 자, 거기에다가 동학 같은 경우는요, 접근하고 있는 서양에 대한 반감도 컸지만요, 조선 전반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 하는데 왜 조정에서는 제대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조선이 아닌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 주장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후천개벽이라고 불러줘요. 후천개벽. 기존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후천개벽을 주장하게 돼요. 되셨나요? 자, 바로 이러한 이야기에 누가? 일반 백성들, 특히나 농민들.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농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요, 동학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자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인내천은 아까 인간은 곧 하늘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거 바꿔 말하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평등이 됩니다. 인내천은 곧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요, 천주교에서도 평등 얘기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었던 조선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사상. 결국 그래서요, 최재우, 너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결국 정부가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동학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동학은요, 종교를 이끄는 분들을 교주라고 하는데 2대 교주였던 최시영에 의해서 보다 세력을 확대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왜 종교를 보면은요, 종교마다 책들이 있잖아요. 기본되는 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잖아요. 동학에서도요, 최시영이 여러 가지 최재우의 사상을 담아서 이제 경전, 책들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자,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편찬이 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여러 가지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이 더 뒤로 가면서 조선의 농민들이 더 이제 생활이 공공해지자, 어려워지자 결국 이 동학과 농민들이 결합이 되어서 다시 한번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동학 농민운동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결국 여러분들 이때 유행했었던 천주교 동학은요, 고통받았었던, 탈출가가 없었던 농민들이 뭔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믿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던 이 종교에 대한 내용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고르시오라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인내천과 후천개벽을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내천 벌써 우리 2번 이상 들어봤죠? 바로 동학의 대표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2번, 춘향과 흥부가 수군가 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바로 뭐가 될까요? 판소리, 라가 되겠습니다. 3번, 양반을 풍자한대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렇죠, 별신구 탈놀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탈놀이, 다. 4번을 봤더니 김홍도, 신윤복 등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렸대요. 답은 마입니다, 여러분들. 자, 반면에 5번을 봤더니요,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대문 앞에요,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을 그려두는 것, 걸어두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민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4번과 5번의 답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오늘 내용들은요, 그렇게 세밀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왠지 모르게 외워야 될 것이 많다는 느낌도 조금 드십니까? 자, 어떤 문제들이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문화, 예술 활동의 특징은 이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뭔가의 특징, 방향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탈놀이,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쉬, 양반 나가신다. 양반, 덩덩, 덩더럭쿵 이라고 말해요. 양반이라고 하니까 삼정승, 육판서, 조선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다 지내시고 물러나와 계신 이런 양반인 줄 아시지들 마시오. 그런 양반이 아니래요. 계잘량이라고 하는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바로 이런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죠. 라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아니 뭐라고? 반발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탈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1번.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가 아니죠. 감히 양반들을 비꼬는 탈놀이를 보고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양반을 숭배하는 내용이 주로 많았다. 물론 조선 전기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조선 후기는요.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3번, 봉산탈춤 중에서 양반춤의 한 대목으로 양반들이 주로 즐겼던 예술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양반들이 주로 즐겼다. 말이 안 되죠. 양반들이 양반 스스로 비판합니까? 아니고요. 바로 서민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시기에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활동으로는 판소리, 탈놀이, 민화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 푸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면 게시판 또 찾아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에서 가게의 주인이 말하고 있는 그림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민화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앞서서 민화도 봤었고 풍속화도 봤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지금 문자도 보이고 있습니까? 꽃그림 보이고 있습니까? 자, 갑니다. 먼저 1번. 1번은 아까 봤었던 자, 여인들의 한복이라고 떠올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신윤복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름다운 한복선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보다는 이런 기생이라든지 풍류객의 모습을 신윤복은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 풍속화가 되겠고요. 자, 3번으로 곧장 내려갈게요. 3번은 그림을 통해서 김홍도의 작품이라는 거 이미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정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요. 그러니까 산과 강이다 이런 걸 그릴 때요. 보통 이제 우리의 산과 강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정선은 우리의 산을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저기 우리 경복궁 뒤에 있는 인왕산의 모습이 되겠거든요. 자, 우리는 이걸 진경 산수화, 산과 물을 그렸다라고 해서 산수화인데요.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직접 보고 그렸다라고 해서 진경산수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부분도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호랑이를 통해서요. 우리 집에 악귀들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라는 어떤 복을 기원하고 부적의 의미로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종교의 확산에 기여한 인물,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자들은 어떤 종교인지 보셔야 되겠죠? 자, 봤더니 천주시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천주교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성당도 보이고 있죠? 절두산 순교지가 나왔는데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2차돈의 순교도 공부했었죠. 그렇죠. 종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이걸 바로 순교라고 했었는데 절두산 순교지는요. 우리 저기 서울 양화진 쪽에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천주교 신도들을 처형한 곳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 누가 등장하냐 봤더니 김대건 들어봤어요. 이승훈 들어봤어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분들 중에서요. 최초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김대건입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면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보이고요. 전봉준 하면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재우 하면 동학을 창시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 1번 확실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한국사 능력 10회에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를 금지했습니다. 그 까닭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양반과 상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 정부와 양반들 인정할 수 없겠죠. 자, 이 부분 맞고요.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갖자. 선생님 혹시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으면요. 토지까지 나눠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실학자, 정약용, 유형원 이런 실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3번에서요. 그 평등은 남녀 차별 없다고까지 얘기한 거죠? 맞고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요.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그림이 유행하던 당시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하시면서요. 보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자, 왼쪽에 보이고 있는 것은 호랑이, 민화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건 씨름하는 모습,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아예 선생님 저는 민화와 풍속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앞서서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는 그것을 묶어본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 볼까요? 1번,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서민들도 읽고 쓰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판소리와 탈춤이 널리 인기를 얻었다. 맞네요. 신분제의 동요로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다. 권위라고 하면 뭐가 힘을 말하는데 양반의 힘이 예전같이 않았었죠. 그렇죠. 4번,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답이 4번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뭡니까 여러분들? 직지 심체유절. 다시 한번 직지 심체유절. 우리 고려 말에 등장했었는데요. 우리 제자들이요 문제 풀 때요 조선 후기라고 해서 조선 후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다 아울러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어떻게 나올 건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선 후기의 문화 특징, 특히 서민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요. 너무나 잘 출제가 됩니다. 분야별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민화와 풍속화, 그 대표적인 예를 묻는 문제는요. 기출문제에서 꽤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가겠습니다. 천주교와 동화, 교리,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변화 시리즈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진 특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거 머릿속에 잘 쌓아두시고요. 다음 시간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새로운 사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